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3년 전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비싸지면서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가 반전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도심주택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또 하나의 공급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논란이 많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시장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도심주택 공급 확대 문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 등을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인데 두성규 소장님.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네. 도심주택을 어떻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사실 정부가 지금 이사 대책 이후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예. 공급을 촉진시키는 쪽에 전력을 다 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기대만큼 사실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가격 부분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심 속에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주택을 공급을 촉진을 좀 시키는 그런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 가장 예. 대표적인 내용은요. 도심지 내에 이제 빨리 사실 신속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공급이 아파트나 이런 것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이나 예. 그다음에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민간 영역에서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분양가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민간 택지까지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예.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는 그 허그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 예.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그리고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쪽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 아파트와 대체되는 그런 주택을 좀 빨리 공급하고 네. 싶다는 그 의혹인데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는 어떻게 완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원룸을 이제 소형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원룸을 소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면적을 조금 확대해서 최대 60제곱미터까지 이제 면적을 키워서 이제 침실 3개 정도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침실 근데 이제 3개로? 문제는 뭐냐면 예. 과거에서부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문제점은 주차장의 어떤 문제였는데 그런 제도 개선이 없이 만약에 이것이 또 2,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의 어떤 중형 주택 위주의 어떠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런 공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채 조금 늘려주면 문제가 있다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당 이제 0.6대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놓은 상태거든요. 한 대가 안 되는군요. 예, 그럼 한 대가 안 되는데 2, 3인 가구가 산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차량이 거의 다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이런 공간 구성을 즉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그 세대는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로 그렇죠. 제한하겠다라는 3분의 어떤 이런 1로. 내용들이 나와 있음에도 있다 예.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만연되어 있던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쪽에 사는 분들은 이런 주차장이 복잡해서 그 불편이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도심지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거 부분에서 사실은 교통과 관련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다세대 주택 등에 모여 있는 그런 쪽의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규제가 조금 완화된다면 민간 영역에서는 충분히 이쪽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입주하고 사는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안정적인 그런 주거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물론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 속에는 지금 1,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1, 2인 가구가 조금 기존에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은 조성규 소장님 네. 어떻게 규제가 정확히 바뀌는 겁니까? 오피스텔 제한.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용, 본래는 이제 우리 건축법상으로 업무용으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거용으로 조금 이제 개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둘러싸고 그동안 사실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난방을 갖다가 어느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인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난방을 할 수 있는 쪽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있는 그 난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85제곱미터인가 그런데 그쪽을 120제곱미터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제곱미터면 한 네, 근데 이게 이제 5평 정도.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 자체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럼 보니까 120제곱미터면 일반 아파트 그게 기준으로 한 85제곱미터 약 한 33평 정도에 네. 해당되는 면적 공간을 갖다가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이렇게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주 공간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재가 많이 나온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나오면 이제 나머지 어떤 기반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 주요 사업지인 경우에는 이제 그 상업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과밀돼 있는 지역에 이제 주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거용으로 써서 그 주거용으로 전체가 오피스텔이 분양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학교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인프라 시설의 부족으로 겪을 수 있는 생활 불편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빠르게 제도 보완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심주택의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렇게 좀 마구 들어섬으로써 도시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난개발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난개발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짧은 단기간 내에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과거에 다세대 주택이 만일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가운데 다세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량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도입 때와 달리 그 이후로는 큰 인기를 얻지를 못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가봤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주거 공간으로서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어서 많은 건설업체나 이런 쪽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규제가 뜸한 이쪽으로 많은 공급이나 수요가 옮아가는 그렇게 하면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수요도 늘어나서 그게 이제 풍선 효과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또 공급이 됩니다. 현재로는 지금 150호 정도인데 300호까지 늘려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부분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요층의 어떤 관심을 많이 끄는 상황이 된다면은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상승될 수 있는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이제 오피스텔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건설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발표에서 보면 이 건설 자금 융자를 현재 현행 대비해서 약 한 40% 이상 정도를 상향시켜주겠다라고 늘려준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부지 확보가 돼 있는 건설 사업자일 경우에는 일단 이 오피스텔로 갈아타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질 거고요. 이거를 물량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을 땐 일시적으로 수요가 도심 쪽으로 막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투자자들도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억제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전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지 않으면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 오피스텔 그래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짓게 되는데 여기에다 또 이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지금 한시적으로 2021년, 2022년에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신축할 때 는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근데 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LH 등과 매입 약정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이제 배제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있으니까 이번에 봤을 때는 어떤 융자금하고 어떤 세제 혜택까지 이제 같이 들어오는 어떤 모양새를 갖추게 돼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 또는 쏠림 현상 등이 좀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각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정부는 공급을 촉진시켜서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려고 내놓은 안인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투기 수요까지 불러들이는 가운데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급을 충족시켜야 되는 필요성과 이런 가격 불안 요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정책 당국의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공급이 조금 도심 안에 늘어남으로써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시장? 현재로 봤을 땐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피스텔을 공급해서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임대 조건으로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전세 주택의 어떤 시장이 안정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공급하는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 연한이 한 2, 3년 이상 걸린다라고 가정했을 땐 현재 당장 시장의 어떤 전세 시장의 안정하고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튼 이 제도가 완화되니까 일단 공급은 좀 늘 것 같은데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투기 수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사는 분들은 저희 그 시청자 댓글도 그런 게 있어요.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제일 문제다. 네,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그런 쪽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직장을 인근에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차량으로서 주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활상의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문제가 오피스텔이 사실은 도심지 내에서 이제 관심을 끌은 이유도 주차장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는 어떤 아파트나 이런 쪽보다는 규제가 많이 느슨하다 보니까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취득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있어서의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국토부 대책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시장에 기대가 있었던 분양가 상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우선 이 두 제도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글쎄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업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면담을 거쳐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불만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시하고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허그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을 발표해서 10월 중
또는 9월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원론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고분양가 심사라는 것은 새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 가격을 심사할 때 앞서 공급한 단지들의 가격과 비교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그 절차를 우리가 고분양가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분양가는 허그의 고분양가 허그의 심사를 고분양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장의 어떤 분양가를 선정할 때 이제 허그의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허그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분양 보증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보증, 왜냐하면 그렇죠.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그 조합원들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치르기가 뭐하니까 이런 대금을 치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허그가 대신해서 분양 보증을 하면서 이제 건설업자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분양가 또 조합에게 분양가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를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현재 시가보다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이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어떠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에서 이 분양가를 주변 단지의 시세를 반영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반영하길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현재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의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는 결국은 이제 분양가를 허그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까지 이 부분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너무 억누르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은 지금 새롭게 분양하고자 하는 현장에서 인근 500m 내에 있는 준공 20년 이내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20년 이내 아파트.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 인근 현장에 있어서 아파트의 시세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과 이제 비교해서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또 부분들을 갖다 반영해서 이제 가격을 분양가를 책정해 왔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인근에 있어서 신규 어떤 공급이 된 그런 현장들이 많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세 반영률들을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최초로 공급한다든지 생소한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단독 주택만 주로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할 때는 비교해 볼 만한 대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어떤 기준 자체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이제 뭐 최초로 되는 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에 비교할 만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는 가운데 이제 허그에서 이 고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둔촌주공 여러 가지 그 조합과의 어떤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준공 20년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준공 20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러면 좀 당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 대상은 한 5년에서 준공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가장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지금 너무 아파트를 낡은 아파트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렇죠. 그 시세를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 쪽이나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이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막상 허그 쪽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조심스럽게 허그는 왜 그런 건가요? 조심스럽다는 얘기.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분양가와 관련해서 아까 분양 보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허그 쪽에 있어서는 분양가 자체가 이 완성된 그 주택도 아닌데 여기에 너무 높게 평가를 해줬을 때 만일에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담보물로 해서 사실 보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있어 보정 부분에 대한 부실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부분 어떤 납득할 만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민간 영역에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사전 청약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민간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허그라는 기관 자체가 분양가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통제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들이 지금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제도는 뭐 개선해야 된다는데 저는 뭐 동의를 하지만 예. 허그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뭐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제도는 다 정책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어떠한 그 조합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받게 되면 나는 추가 부담금을 그만큼 적게 내니까 어떤 좋겠죠, 이런 조합원들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하지만 신규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무주택자라든지 도시 서민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분양가가 너무 시세 대비 높은 비율로 만약에 책정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그 자체가 집값 인상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어떠한 여지까지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가는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그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분양가를 산정할 때 비교 가격이 이미 이전에 지어진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기준에 맞춰 갖고서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그만큼 차익이 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로또 그렇죠. 분양이라고 로또 이제 당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 개선 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 있다 그랬을 땐 그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저항을 하지 않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깜깜이가 돼 있다 보니 지금은 투명하지 않은군요, 결정 방식이.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투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 하겠다라는 게 이제 좀 본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 지자체에서 지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지자체의 그 심의위원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지금 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택지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산비 그 부분에 이제 이윤 부분을 그걸 합쳐서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이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시군구에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택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택지비 부분도 이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뭐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만 네. 이 지방의 어떤 시군구 쪽에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제 가산비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윤 부분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업계에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분양가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정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즉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보다 명확하지 않거나 시군구마다 다 다르게 다 다르다. 다 다르게 이제 되는 상황이 있다 예. 보니까 이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계 쪽에서나 이런 쪽에 불만이 상당히 이제 많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가릴 것 없이 지금 공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2018년인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택지에만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고 민간택지 부분에는 사실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이고도 뭔가 체계적인 그러한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허그의 이 보증 분양, 고분양가 관리나 이 분양가 상한제나 모두 다 투명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지금 원칙만 정해졌잖아요. 네. 이제 곧 발표가 구체적인 있을 기준이 겁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오르게 됩니까? 일단 뭐 모든 물가가 네. 오르듯이 이제 분양가는 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간접 노무비서부터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초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분양가의 범위를 어떻게 이제 산정할 것이냐의 이제 문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해지죠. 근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시군구청장이 이제 임명하는데 좀 더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에 어떤 입김이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투명성 관리를 이제 확실하게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이제 마련해서 이제 어떤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도적 정착
또는 이제 어떠한 그 이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원론적인 건데 많은 분들도 인식하고 있겠지만은 뭐 해가 지날수록 분양가는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입니다. 그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분양가를 왜 이렇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양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이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개선이 돼야 될 것이지 뭐 이번 이례로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 이전에 기본형 건축비를 원자재 값이 이렇게 자꾸 오르니까 네네.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네네.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네네, 몇 퍼센트 그렇죠. 이번에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오르게 되는 게 이제 3.42%. 예. 그래서 올해 3월달 대비해서 사실은 1.77%가 이제 한번 올랐는데 거기에 다시 이번에 3월 대비해서 5.25%가 더 올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3.3제곱미터당 687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본형 건축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가산비까지 이제 포함된다고 볼 때 택지비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감정평가가 하더라도 땅값이 예, 오르니까요. 택지 땅값이 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번에 늦게서야 사실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이제 손을 댄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분양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은 이런 정상적인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이러한 분양가 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가 올라버리니까. 예, 왜냐하면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당군 일의 최대의 규모다 해서 조합원분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제 12,000가구가 넘게 대규모. 사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가 2,800으로 하느냐, 뭐 2,600으로 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쪽에서 조합이 응하지 않고 하면서 다시 무산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들이 거의 3천만 원을 넘어서서 4천만 원까지 조합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이미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이 주장하는 거죠? 아니요, 이제 그 부분에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아닌 일반 이제 분양가와 산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주변의 가격들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택지비도 지금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서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일정한 규모 이상, 즉 9억 원 이내의 어떤 분양 대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은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그림의 떡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중도금 대출을 9억 원이 넘으면 네, 못 받게 네, 네.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제도 자체를 손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무라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기회를 이미 놓치거나 이미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비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허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면 한편은 분양가가 오를 것 같고 그러면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청약하는 사람들 부담은 더 늘어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시가격제도도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고분양가 심사제도 자체가 이제 항상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속도로 올랐다라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주된 요인이 저금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이자를 부담하는 이 돈이 내가 집가 상승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분을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 고분양가 심사제든 분양가 심사제든 얘기를 하든 뭐 그렇게 크게 저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는 당연히 시세 반영이 되고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1년에 2번 발표를 하거든요. 3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이제 9월에 발표된 게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간접 노무비 이제 현장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재 특히 이제 철근을 중심으로 한 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반영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생각해든 분양가는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오르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추인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현실 시장을 반영했을 때 건설업자들이 충분하게 공급할 뛰어들 수 있는 메리트를 주기 위한 적정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선인가에 대한 고민은 예.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공급은 조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이렇게 네, 보여지면? 지금 공급이 예를 들어 서울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서울시장의 경우에 있어서 언급하는 것은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다면 약 6만 호 이상, 7만 호 정도 내외의 어떤 공급이 추가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이러한 검토 작업들은 충분히 공급을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제로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지 않는 가운데 대출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좀 협조해가지고 전체적인 제도 부분을 갖다가 좀 입체적으로 만일에 개선한다면은 많은 서민들의 꿈을 좌절시키지 않고서도 공급을 촉진시키는 아마 적절한 방법이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분양가 상한제 논란 두 분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